자, 10번.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는 테일러가 제시한 인간의 네 가지 의무 중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예요. 이 테일러라는 분이 인간의 네 가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지문에 있는 1, 2, 3, 4번이 지금 이 출제자가 이분이 이야기한 네 가지 의무라고 이제 제시했는데, 아, 지금 1번 신뢰의 의무, 2번 불간섭의 의무, 4번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3번 불침해의 의무다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일단 가답안이 나옵니다. 가답안이 나오고 나온 가답안을 갖고 의견을 받아요. 의견을 받아서 문제가 잘못됐다. 또는 답이 두 개다. 또는 전부 다 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이제 국가시험들이 다 마찬가지이잖아요. 근데 요 문제는 이 테일러가 제시한 인간의 네 가지 의무 중에 3번 불침의 의무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악행 금지의 의무예요. 여기서 3번은 불침의 그러면 이 2번의 불간섭의 의무와 3번의 불침의 의무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다. 여기서 답은 일단 3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잘 들으세요. 세 번째는 불침의 의무가 아니라 악행금지의 의무예요. 그러면 답이 맞아요. 그래서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는 악행금지 의무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테일러가 제시한 인간의 네 가지 의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신뢰 의무, 불간섭의 의무, 악행금지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 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의무를 알고 있어야지만 풀어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 상중하라고 나눈다면 상 정도에 해당됩니다. 지문은 좀 짧지만 그래도 종종 나타나는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달달달 외울 필요 없지만 시험 직전에 한 번 정도는 읽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11번.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포츠 행사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의 마련, 2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레저 시설의 건립, 3번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를 통한 스포츠 시설의 효율적 운영, 그 다음에 4번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 이게 지금 어떤 챕터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스포츠와 환경윤리하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환경까지 훼손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스포츠 시설들을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쩌면 그것이 인간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포츠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환경윤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통해서 스포츠 시설을 짓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답은 말 그대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우리가 스포츠 공간으로 바꾸려고 한다기보다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죠. 좀 더 보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 이 부분이 정답입니다. 12번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 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구의 폭력이죠? 네, 관중 폭력이죠. 선수 간의 폭력이 아니고 관중에 의한 폭력인 거죠. 관중이 선수를 폭행, 관중끼리 폭행, 관중이 뭐 심판을 폭행,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신체 접촉이 많은 종목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중 폭력이 그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스포츠가 축구예요. 축구. 근데 럭비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럭비의 경우는 축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관중 폭력이 일단 거의 없어요. 이 영국에서 발생한 스포츠이고, 그리고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럭비 경기에 참여하는 경우에 뭐 이렇게 정말 뭐 엄청난 태클에 걸려도 상대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 리치를 가한다거나 이러는 행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 스포츠가 럭비입니다. 그래도 신체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중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2번 개별성과 책임성이 강한 개인화된 구성원에 의해서 일어난다. 3번 경기, 성격, 라이벌 의식, 배타적 응원 문화 등이 원인이다. 4번 선수 폭력에 동조하는 관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자, 3번, 4번은 뭐 이해가 되죠. 자, 2번 개별성과 책임성이 강한 개인화된 구성원에 의해 일어난다. 자, 보통 관중 혹은 군중 이런 말 쓰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효과에 의해서 이런 폭력 행위가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띄엄띄엄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있고 개별적이고 그 각각의 나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일은 거의 드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 관중 폭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축구에서의 그 관중 폭력을 일으키는 집단을 우리 훌리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또 제가 영상도 준비돼서 같이 수업 시간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해마다 이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볼까요? 자, 도핑 금지의 이유는 뭐냐? 보기에 해당되는, 자, 청소년 선수들은 유명 선수의 도핑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될 경우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유명 선수의 도핑을 모방할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교해 보면 되냐면, 이제 가정에서 여성은, 그러니까 딸은 엄마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하고요. 또 아들은 아빠의 행동이나 그 모습을 보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모습과 가장 닮은 사람이 딸이고요. 또 아빠의 모습과 가장 닮은 사람이 아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역할에 모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부모 아래서 이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또 현재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닮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이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입장인 것의 반면에 아직 청소년은 좀 더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청소년 선수들이 자기가 막 엄청 좋아하는 어떤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가 뭐 약물 복용을 했다. 그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기록을 내고 뭔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뭐 누구도 했다고 하는데 뭐 난들 못하겠어? 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역할 모형이란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모형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행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부정적 역할 모형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크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건강상의 부작용 말 그대로 이 안에 해당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부정적 역할 모형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3번에 나오는 타자의 피해의 발생, 이 말이 뭔 말이냐? 타자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다 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자의 피해 발생, 이 약물 오남용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이 보기에서 원하는 답은 역할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었던 것이죠.